사람은 말 한마디로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화살은 관역을 빗나가도 다시 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상대의 마음에 박히고 때로는 평생 상처로 남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행동의 씨앗이다. 좋은 말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은 반드시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 당신이 앞으로 절대 말로 인생을 망치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말은 그렇게 무서운 것일까요? 말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 즉시성.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내뱉습니다. 화가 날 때, 당황했을 때, 술에 취했을 때,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둘째, 영구성. 그 말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상대의 마음 속의 상처로, 오해로, 원한으로 평생 남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칼보다 더 날카롭다. 칼로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남긴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말의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이 격해진 순간의 말.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너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이런 바보 같은 놈을 봤나? 이런 말들은 분노의 순간에 튀어나오는 대표적인 말들입니다.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마음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습니다. 특히 부부간, 부모와 자녀간,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은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비밀을 폭로하는 말. 사실 걔가 나한테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이건 비밀인데.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믿지 않게 됩니다. 셋째,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말. 너는 예전부터 그런 식이었어. 역시 너답다. 너는 변하지 않을 거야. 상대방의 콤플렉스나 약점을 건드리는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넷째, 비난의 말입니다. 너는 정말 쓸모없어. 이런 것도 못하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비난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공자는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고 했습니다. 비난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다섯째, 험담과 뒷말입니다. 걔는 원래 그래. 쟤 보기보다 성격이 별로야. 그 사람 진짜 못 믿어. 부처는 입은 재앙의 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은 언젠가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얼굴로 그 사람을 마주 보겠습니까? 여섯째, 조롱과 비꼬기입니다. 역시 기대를 안 했어야 했네. 그럴 줄 알았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조롱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가장 잔인한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조롱은
무능한 자의 무기라고 했습니다. 조롱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일곱째, 경솔한 말입니다. 별거 아니야. 그까짓 거, 뭐 그런 걸로 화를 내.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경솔한 말은 관계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상대방에게는 중요한 일이 나에게는 사소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은 살면서 평생 조심해야 할 말들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3단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현명한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반드시 이 3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진실인가?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측이나 감정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검증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증되지 않은 말도 할 가치가 없습니다. 2단계 필요한가? 진실하다고 해서 모든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지,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공자는 말은 신중히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3단계 친절한가?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말해야 합니다. 부처는 친절한 말은 돈이 들지 않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한하다고 했습니다. 이 3단계를 모두 통과한 말만 입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말로 인한 후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황별로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째, 화가 날 때는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하고 잠시 나가보세요. 심호흡을 10번 하고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내 감정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나는 지금 화가 나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화는 순간의 광기라고 했습니다. 광기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둘째, 실망했을 때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만 말하세요. 오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실망했어처럼 말입니다. 상대방의 전체 인격을 부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스트레스의 진짜 원인을 파악하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화풀이하지 마세요.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예민해라고 미리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참아야 하는지 말의 타이밍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심각한 오해가 생겼을 때, 고마움을 표현할 때, 사과해야 할 때는 즉시 말을 하는 것이 좋지만 상대방이 이미 화가 나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 지적할 때,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비난하는 말, 술에 취했을 때는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부부간에는 잠자리 들기 전에는 반드시 화해하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면 그 감정이 더 단단해져서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공자는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좋은 말도 때를 잘못 맞추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처법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기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휴대폰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을 보고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고 관심을 보여주세요.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들으면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말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는 귀가 둘, 입이 하나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들어주는 사람 옆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먼저 들어주면 상대방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말다툼도 줄어들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귀 2개, 입 하나라는 말은 말하기보다 듣기가 2배로 중요하다는 아주 실용적인 조언인 셈입니다. 그럼 만약 이미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즉시 인정하기 내가 잘못했어. 둘째, 구체적으로 사과하기 내가 힘들 때 그런 말을 해서 미안해. 셋째, 변명하지 않기 하지만 그런데 라는 말 금지. 넷째, 진심을 전하기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다섯째, 행동으로 보여주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입니다. 공자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잘못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단순히 실수를 저지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실수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치려 하지 않는 태도가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인간을 완벽하지 않은 존재로 봤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성찰과 개선의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공자 자신도 나는 하루에 3번 나 자신을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자신의 행동과 말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성장 마인드셋과 일맥상통합니다. 실수를 숨기거나 변명하기보다는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자세가 바로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거나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라며 합리화하는 것이야말로 공자가 말한 진정한 잘못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말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넌 항상 그래. 대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자. 바보야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왜 이것도 못해? 대신 어떤 부분이 어려워?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에게는 당신은 맨날 그래. 대신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것도 모르냐? 대신 내가 설명해 줄게. 남들은 다 그런데 대신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상사에게는 그건 제 업무가 아닌데요. 대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대신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동료에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대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역시 너답다 대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런 말의 변화가 가져오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넌 항상 그래와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자의 차이를 보세요. 첫 번째는 상대방을 과거에 묶어두고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지만 두 번째는 미래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대화법의 핵심은 비난에서 제안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문제에서 해결로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바보야 같은 말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공격하지만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춰 개선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말들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억지로 외워서 하는 말은 오히려 어색하고 가식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하지만 점차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뜻하고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비슷한 방식으로 대화하게 돼요. 전체적인 관계의 질이 향상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평생 기억해야 할 말의 황금 원칙 10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3초 생각하라. 충동적인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내뱉는 말은 평생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 3초의 여유가 당신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말은 은이지만 침묵은 금이다라고 했습니다. 탈무드의 이 격언은 말의 가치와 침묵의 가치를 비교한 것입니다. 은도 귀한 금속이지만 금이 더 귀하듯이 적절한 침묵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 더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3초 법칙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면 심호흡을 한번 하거나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어보세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 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나 실망했을 때는 이 3초가 더욱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거든요.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정말 한심하다 같은 말들은 3초만 참았다면 하지 않았을 말들입니다. 반대로 3초 후에 하는 말들은 훨씬 건설적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다음에는 더 조심하자. 같은 말들로 바뀝니다. 이런 습관이 몸에 배면 자연스럽게 감정 조절 능력도 향상됩니다. 말하기 전에 멈추는 것 자체가 감정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3초의 여유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걸러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려는 노력이니까요. 둘째, 감정이 격할 때는 입을 다물어라. 화가 날 때 나오는 말은 대부분 후회됩니다. 분노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일단 그 자리를 피하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물을 마시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세네카는 분노는 잠깐의 광기라고 했습니다. 세네카의 이 말은 분노가 일시적으로 우리의 판단력을 마비시켜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분노 상태에서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억제됩니다. 말 그대로 일시적인 감정 하이제킹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물리적 거리두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어. 잠깐 시간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가라앉혀 보세요. 중요한 것은 화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화날 때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거든요. 경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화가 날 때 한 말 중에 후회하지 않은 말이 없다. 반대로 화가 가라앉고 나서 한 말 중에 후회한 말은 별로 없다. 결국 분노의 순간을 견뎌내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그 짧은 참음이 평생의 관계를 지켜주는 지혜인 셈입니다. 셋째, 비판할 때는 행동을 지적하고 인격은 건드리지 마라. 너는 거짓말쟁이야가 아니라 이번에 사실을 말하지 않았네 라고 말하세요. 사람의 행동은 바뀔 수 있지만 인격을 공격당하면 방어적이 되어 변화를 거부합니다. 행동에 대한 피드백은 성장의 기회가 되지만 인격에 대한 공격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공자는 사람을 미워하되 죄를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공자의 이 말은 사람과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하라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 자체는 소중하지만 잘못된 행동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는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숙제를 하지 않았네 라고 말하면 구체적인 행동에만 초점을 맞춘 거죠. 아이가 방을 정리하지 않았을 때 너는 더러운 아이야가 아니라 방이 지저분하니까 정리해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자존감을 상처 주지만 두 번째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공격당하면 즉시 방어 모드에 들어가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며 반박하기 바쁩니다. 정작 중요한 변화에 대한 고민은 할 수 없게 되죠. 반면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 이 부분을 고치면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이 아니라 특정 행동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면 상대방이 변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공격받았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라.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믿지 않게 됩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세 사람이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중 둘이 죽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진정한 친구는 혼자서도 비밀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 말은 비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유머러스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어려움 때문에 비밀을 지키는 사람이 더욱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비밀을 지키는 능력은 자제력과 성숙함의 척도입니다. 남의 비밀을 말하고 싶은 충동을 참아내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특히 그 비밀이 재미있거나 놀라운 내용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만 알고 있을 게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은 아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마음속에만 간직하죠. 비밀을 지키는 것의 가장 큰 보상은 깊은 신뢰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비밀을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을 찾고 있고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결국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보여주는 행동인 셈입니다. 다섯째, 칭찬은 공개적으로, 지적은 개인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면
평생 원수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군가를 지적하면 그 사람은 창피함을 느끼고 당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반면 칭찬은 공개적으로 할수록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도 기쁘고 듣는 사람들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습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기본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타인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면 그 순간의 창피함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설령 지적한 내용이 맞다고 해도 그 사람은 내용보다는 수치심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죠. 결국 저 사람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렸다는 감정만 남게 됩니다. 반면 1대1 대화로 조용히 지적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고마워합니다. 나를 배려해서 따로 말해주었구나 라고 받아들이거든요. 칭찬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면 자존감과 동기가 크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칭찬을 들은 다른 사람들도 나도 저렇게 인정받고 싶다는 긍정적인 자극을 받게 됩니다. 훌륭한 리더들은 이 원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조용히 피드백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팀 전체 앞에서 크게 인정해주는 것이죠. 결국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필요한 말을 전달하는 지혜가 바로 진정한 소통 능력입니다. 여섯째, 약속은 신중히 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말의 신뢰도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가벼운 약속을 남발하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약속을 할 때는 정말 지킬 수 있는지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번 한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되면 미리 연락해서 사과하고 대안을 제시하세요. 공자는 신뢰가 없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약속을 지키는 능력은 그 사람의 신용도와 직결됩니다. 작은 약속부터 큰 약속까지 일관되게 지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특히 안 된다고 말하는 용기도 중요합니다. 무리한 약속을 하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다음 주에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처럼 대안을 제시하면 오히려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변명보다는 해결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그때엔 너무 바빠서 라고 변명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결국 약속은 말의 무게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한 번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7번째, 사과할 때는 변명하지 마라. 진심 어린 사과만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미안하지만, 죄송한데, 이런 식의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변명이 섞인 사과는 상대방을 더 화나게 만들 뿐입니다. 잘못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액션이 없는 사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같은 접속사가 들어가는 순간 사과는 변명이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때 상황이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결국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거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시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상처는 깊어지고 사과의 진정성도 의심받기 쉽거든요. 무엇보다 행동 변화가 따라와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매번 사과만 하는 것은 상대방을 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솔직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8번째, 고마움은 즉시 표현하라. 감사의 말은 늦으면 의미가 반감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 순간에 바로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감동이 사라지고 상대방도 내가 고마워하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라는 말은 인간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진심 어린 감사는 인간관계의 마법이라고 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이 말은 감사 표현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심 어린 감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인정받았다는 뿌듯함을 느끼고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 하게 됩니다. 고마움의 골든타임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도움을 받은 직후에 표현하는 감사는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만 며칠 후에 하는 감사는 의무적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감사를 표현할 때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다는 바쁘신데 시간 내서 자료 정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발표 준비가 훨씬 수월했어요. 처럼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문을 열어주거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주거나 커피 한 잔 사주는 것 같은 일상의 친절에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감사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 주변에는 더 많은 친절과 배려가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 감사는 받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인 셈입니다. 9번째, 듣기를 말하기보다 2배로 하라. 귀는 둘, 입은 하나인 이유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듣기만 잘해도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내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지 마세요. 상대방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좋은 듣기의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몸짓 언어가 중요합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말에 집중하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맞장구 치기도 효과적입니다. 정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힘드셨겠어요. 같은 짧은 반응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속 이야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라며 화제를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 사람은 내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말을 멈췄을 때 성급하게 말을 이어가려 하지 말고 잠시 기다려 보세요. 때로는 그 침묵 속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듣기는 상대방에게 존재감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중요하고 당신의 이야기가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10번째, 말의 결과에 책임을 져라. 내가 한 말이 가져올 결과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미리 생각해 보세요.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자세입니다. 볼테르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만드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볼테르의 이 말은 말과 생각의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단순히 머릿속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더 구체화되고 확고해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난 상태에서 너는 정말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면 그 순간 상대방에 대한 내 생각이 더욱 부정적으로 굳어집니다. 반대로 지금 상황이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말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강해지죠. 말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이 말을 한 후에 나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험한 말을 하고 난 후에 찜찜함, 상처 주는 말을 한 후에 후회, 이런 감정들도 내가 감당해야 할 결과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변화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합니다. 내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거나 자신감을 잃는다면 그것은 내가 만든 결과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말하기 전에 이 말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충분히 고려한 후에 입을 엽니다. 결국 말에 대한 책임감은 자신과 타인을 모두 보호하는 지혜인 셈입니다. 끝으로 말의 힘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은 파괴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창조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을 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의 힘을 알고 그 힘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실수한 사람에게는 격려의 말을, 힘든 사람에게는 희망의 말을, 성공한 사람에게는 축하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말이 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말로 인해 인생을 망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말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현명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탈무드의 지혜를 나누며 글을 마칩니다. 현명한 사람은 들을 때는 독수리처럼 날카롭게, 말할 때는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한다. 느린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